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fficient Cell-Free Evolution of RNA Polymerizes by Drumlab Microfluidic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바이오블릭스의 이제 프리프린티드 버전의 논문이고 2026년 2월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D에 적용함으로써 IVTT 환경에 최적화된 sp6 RNA 폴리머리스 그리고 그것의 스플릿 버전인 스플릿 sp6 RNA 폴리머리스의 베리언츠를 발굴해낸 논문입니다. 기존의 IVTT 방식의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만들려면 이제 드럼렛당 하나의 한 분자의 그런 DNA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DNA 한 분자가 아주 작은 드럼렛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은 efficient concentration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발현되는 단백질의 양이 충분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소서멀 앰플리피케이션 등의 방법을 이제 드럼렛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실험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불균일한 단백질마다 그 합성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불균일한 수율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경우는 이제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한 부스티드 퓨어이라는 시스템의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했고 그 활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싱글 카피 sp6 DNA로부터 별도의 증폭 없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IVTT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후 이제 FADS 방식으로 베리언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SP6 베리언트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가장 이제 목적에 맞고 성능이 좋은 그런 베리언트를 스크리닝 해냈습니다.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세포 기반 시스템의 경우는 물론 이제 다량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포에 이제 플라스미드를 도입하고 배양하고 이런 식의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세포 독성 단백질은 합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닝의 과정 이제 셀을 셀을 배양하고 또 이제 형질 전환시키고 이런 식의 과정에서 수율이 낮아진다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VTT의 방식으로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구현하는 실험들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다만 기존의 IVTT FADS 시스템의 한계로는 이런 아이소소멀 DNA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드럼렛 하나당의 DNA의 양을 충분히 늘려야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아이소소멀 DNA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추가적인 방법을 이제 도입하다 보니까 실험의 복잡도가 증가되겠죠. 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아이소소멀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방법 없이 진짜 정말 하나의 그 DNA 템플릿만으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 연구팀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스티드 퓨어이라고 해서 퓨어는 이제 사실 IVTT에 원래 쓰이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퓨어라는 이 IVTT의 대표적인 버퍼 시스템을 이제 드럼렛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같이 아주 하나의 드럼렛에 아주 극미량의 DNA만 들어가는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킨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이 T7 폴리머레이스를 이용해서 어, 충분한 양의 이 타겟 DNA를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의 목표는 이제 어, RNA 폴리머레이스 좋은 성능을 갖는 RNA 폴리머레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6 폴리머레이스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척도로서 어, 이 SP6 RNA가 있어야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네, 형광 표지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하나의 시스템을 더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T7 T7 프로모터의 통제를 받는 유전자 하나랑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통제를 받는 유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총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의 과정, 즉
T7 폴리머레이스에 의한 유전자의 발현 과정은 이제 이미 앞선 연구 논문에서 부스티드 퓨어리라는 시스템 논문의 결론으로서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SP6를 어떻게 하면 베리언트를 일으켜서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유전자인 이 MNG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드럼랩 베이스드 이제 스크리닝 해내는 과정은 일반적인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와 같습니다. 이렇게 SP6 RNA 폴리머레이스에 대한 수많은 베리언트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드럼렛 제너레이션을 하고 이번엔 이제 오프칩 인큐베이션 방식으로 인큐베이션을 시킵니다. 이게 이 MNG 유전자를 발현시킬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줬을 때 만약에 이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베리언트가 제대로 이런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켰다면 형광을 띠겠죠. 이 MNG가 합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광을 충분한 세기로 띠는 얘들은 분류를 해내고 그렇지 않은 얘들은 이제 버리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실험의 조건을 말씀드리면 10개의 드럼렛당 하나의 베리언트가 들어갈 수 있게 통제를 했고 그 하나의 드럼렛에는 400카피 정도의 MNG DNA, 이런 MNG DNA가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제 드럼렛당 이거의 개수는, 이 DNA의 개수는 통제가 되었고, SP6 베리언트의 양도 통제가 되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SP6 RNA 폴리머레이스 베리언트의 이런 유전자 발현 능력에 따라서 합성되는 MNG의 양이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형광세기가 달라지니까, 그 형광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만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좀 더 RNA 폴리머레이스, 이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성능을 높이고자, 이 sp6의 엔터미널의 말단에 이제 SSO7D라는 Non-Specific dsDNA 바인딩 프로틴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뮤테이션을 만들 때 아주 랜덤하게 한 건 아니고 NTD 도메인이 이제 그런 트랜스크립션에 좀 영향을 크리티컬하게 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설과 기존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NTD 영역에만 PCR을 이용해서 랜덤한 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즉 SSO7D fused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NTD 도메인에 NTD에 뮤테이션을 발생시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라운드에 대해서 총 3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3번의 솔팅을 반복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드럼렛을 이렇게 얻어낸 다음에 이 드럼렛을 깨서 드럼렛에 있는 그 베리언츠 RNA를 다시 역전사 시키거든요. 역전사 시킨 후에 그걸 다시 다음 이 솔팅 라운드에 도입을 시켜서 이 라운드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D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운드를 거듭함으로써 어,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베리언트를 발굴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솔팅의 과정을 나타낸 거고, 이건 1라운드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할 거고, 네, 여기서 이제 특정한 스트레스홀드를 넘기는 얘들만 이렇게 솔팅해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라이브러리 베리언트였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낸, 가장 좋은 베리언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베리언트, 이제 3라운드를 거친 후에 얻어낸 그 라이브러리 베리언트를 가지고 다시 또 첫 번째 라이브러리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가진 베리언트에 대해서 또 다시 뮤테이션을 일으킨 게 이제 두 번째 라이브러리의 베리언트들입니다. 그 베리언트 라이브러리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손꼽힌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와일드 타입 RNA 폴리머레이스가 아니라 sp6 RNA 폴리머레이스가 아니라 첫 번째 라이브러리에서 핀 베리언트 RNA 폴리머레이스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뮤테이션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4번의 총 솔팅을 거치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라이브러리에 대한 베리언트의 의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누군가 뽑히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라이브러리는 뭐냐? 이 첫 번째 라이브러리에서 세 번째 솔팅한 이 핑크색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라이브러리에서 네 번까지 솔팅을 마친 이 파란색 부분에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둘의 DNA 뮤테이션을 셔플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DNA
라이브러리 3고 이 라이브러리 3도 세 번의 솔팅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제 형광세기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죠 사실 아직은 이 중에서 이제 충분한 세기를 가진 얘를 명명을 합니다. 어, V3라고 명명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다, 어, 네. 아직은 그 SSO7D라는 이 단백질이 N터미널에 퓨즈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연구자들이 이 단백질, 추가적인 단백질을 제거했을 때도 성능이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과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그 형광의 세기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라운드를 많이 거치면서 즉, 이볼빙이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SSO7D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이 퓨어 시스템 버퍼에서 잘 작동하는 그런 베리언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굴해낸 최종적인 라이브러리 3.3, 즉, 세 번째 라이브러리의 세 번째 솔팅까지 거쳤을 때 적당하게 이제 잘 수율이 좋은 얘를 sp6 RNAP V3라고 명명을 했고 이거의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와일드 타입 대비 5개의 추가적인 뮤테이션이 있었고 2개의 뮤테이션의 경우는 라이브러리 2에서는 좀 변이가 있었는데 오히려 라이브러리 3를 거치면서 야생령과 같았습니다. 다시 그렇게 회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sp6 RNAP V3의 경우는 이제 진화의 이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퓨어 시스템 버퍼에서 잘 작동하도록 이제 진화가 유도가 된 거잖아요. 그때 퓨어 시스템 버퍼의 경우는 하이 솔트 컨디션입니다. 일반적인 버퍼에 대비해서. 그리고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기존 일반적인 와일드 타입은 이런 하이 솔트 컨디션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D가 제대로 일어났다면 와일드 타입 대비했을 때 이 V3가 훨씬 더 높은 하이 컨센트레이션 솔트 컨디션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빨간색이 같은 이제 기호를 가진 검은색 와일드 타입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형광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기영동을 돌려봤을 때도 이 RNA거든요. RNA 양이 많을수록 이 밴드가 진하게 나타나는데 이 빨간색이 이제 퓨어 버퍼 시스템과 비슷한 농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이 솔트 컨디션인데 여기서 보면 와일드 타입은 되게 밴드의 진하기가 약한데 이제 V3는 훨씬 진해졌죠. 대신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일반적인 그냥 버퍼 컨디션에서 즉 그렇게 하이 솔트가 아닌 것에서는 오히려 이 컨센트레이션이 낮아졌다는 것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이건 디스커션에서 좀 더 다시 다룰 거고요. 또 다른 이제 굳이 이 퓨어 시스템이 아닌 다른 버퍼 중에 또 하이솔트를 가진 위트점이라는 버퍼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와일드 타입 검은색보다 빨간색이 더 높았다. 즉 V3가 하이솔트 컨센트레이션에 잘 적합하도록 진화가 일어났 와일드 타입으로부터 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9.1배 정도 차이가 났고 네 여기서는 뭐 125%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퓨어 시스템 버퍼랑 윗점 버퍼의 차이도 좀 이제 조성의 차이도 있는데 이건 37도에서 진행했고 이거는 25도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ng DNA 양이 더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더 많이 넣어줘야 이 정도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 척도 자체도 다릅니다. 확실히 37도가 훨씬 더 적합한 온도라고 또 역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베리언트를 얻어냄으로써 이제 기존의 비퓨어 시스템에서 입증해낸 T7의 훌륭한 T7 폴리머레이스의 그런 발현을 극대화시킨 상황에서 이 퓨어 시스템이라는 하이 솔트에서 잘 작동하는 sp6 RNA 폴리머레이스를 발굴해낸 거니까 어, 그 두 가지를 합친 전체의 어, 네, 유전자 발현 시스템도 최적화되었다라고 IVTT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상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p6 RNA 폴리머레이스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sp6 RNA 폴리머레이스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 스플릿 RNA 폴리머레이스 자체가 어떤 특정한 타겟 몰큘러의 인터랙션을 어, 이런 형광색의 트랜스크립셔널한 액티비티로서 이렇게 신호로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그런 센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디를 스플릿 사이트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솔번트 익스포즈드 레시드로서 이러한 후보들을 뒀습니다. 총 8가지의 후보가 있는데 8가지 후보들 중에서 라파마이신 인듀스드 다이머라이제이션을 가장 잘 일으키는 예를 후보로 삼았어요. 이때 이 라파마이신 인듀스드 다이머라이제이션을 이란 이 라파마이신이 있을 때만 이제 이렇게 단백질의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이 형광 단백질의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만약 라파마이신이 없으면 이 FKBP랑 NSP6라는 이제 기존의 RNA 폴리머레이스에 퓨즈된 그런 단백질들이 합쳐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6 RNA 폴리머레이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형광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실험을 진행했을 때, 가장 시그널 투 노이즈 레티오가 높았던 얘들이 이렇게 두 개였습니다. 즉, N149와 N197을 스플릿 사이트로 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N터미널을 말합니다, 얘는. 근데, 단백질의 이후에 이제 실제 단백질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이 연구자들은 이 24.5배 SN 레티오를 보이는 것보다 8.97배 레티오를 보이는 얘를 이제 스플릿 사이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즉 N197이 스플릿 사이트인 거고 그걸 이제 라파 SP SP6 V3라고 명명했어요. 이거는 결론은 이제 스플릿 RNA 폴리머레이스에 대한 어, 와일드 타입으로 보면 됩니다. 이후 실험에서.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의 목표는 이렇게 앞에서 발굴해낸 이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V3를 와일드 타입으로 삼아서 그 녀석으로부터 이제 뮤테이션을 일으켜서 가장 최적의 베리언트를 발굴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EPPCR을 이번에는 엔터미널 프래그먼트에도 좀 일으켜보고, 이제 뮤테이션을 일으켜보고, 또 EPPCR을 C터미널에도 적용을 해서, 뮤테이션을 일으켜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라이브러리 4와 5로 이제 명명을 했고, 이 라이브러리 4와 5 모두, 3번씩의 솔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네, 어, 네, 라이브러리 4에서나 5에서나 되게 높은 성능을 가진, 그러니까 가장 엄청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티오를 가진, 즉 레파마이신이 있을 때만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와일드 타입 V3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이 가장 오랫동안 진화가 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진화가 된 것 중에 가장 좋은 베리언트를 이제 하나씩 뽑아서 4와 5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서 그걸 섞어 만든 것이 바로 가장 최적의 SP6 RNA 폴리머레이스인 SP6 RNAP V4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그 두 가지를 섞은 V4의 성능이고 파란색과 검은색은 이제 라이브러리 4에 대한서 가장 좋았던 거고 5는 이제 파란색은 이제 라이브러리 5에서 가장 좋았던 편인데 얘네들에 대비했을 때 어, 네, V4가 확실히 좀 더 괜찮은 성능을 보이죠. 같은 이 레퍼마이신을 넣었을 때 가장 좋은 활성도, 그러니까 형광색이라 보이니까 네, 가장 잘 조립이 되었다는 거고 가장 그만큼 시그널 투 레티오도 높았다는 걸 여기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널 투 레티오도 높고 그리고 형광색이 도 좋으니까 가장 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그 라이브러리 4와 5의 뮤테이션을 섞었다라는 의미인데 네, 레시듀를 하나씩 추적을 해보면 둘을 이게 여기서 각각 좋았던 뮤테이션들을 섞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F와 이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대조군과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대조군으로는 이제 T7 프로모터에 대해서 올소고널리티를 갖는 그런 기존의 SP RNA 스플릿 RNA 폴리머레이스인 SP-CGG RNA 폴리머레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SP-CGG RNA 폴리머레이스와
저희가 여기서 발굴해낸 V4를 비교를 하면 일단 형광세기 자체는 확실히 기존의 사실 스플릿 RNA 폴리머레이스가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시그널 투 레티오로 비교를 해보면은 CCG의 경우에는 1.56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즉 시그널 투 레티오 노이즈 레티오가 1.56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발굴해낸 스플릿 SP6의 베리언트인 이 V4의 경우에는 29.7배나 되는 폴드 체인지를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물론 이제 훨씬 더 특이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이제 러파마이신이 없는 그런 오프 타겟 컨디션일 때는 발현을 확실히 안 하고, 이 형광의 이런 발현율이 확실히 낮아지고, 온 타겟 컨디션일 때는 이제 발현량이 확실히 높아진다라는 거니까, 이 말인즉슨 센서로서 잘 쓸 수 있다라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둘은 이 CGJ와 네, 저희가 여기서 보인 SP6의 경우에는 올소고놀리티를 보였습니다. 즉, 얘네 둘을 같은 튜브에 섞어도 이 조각과 이 조각이 합쳐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각과 이 조각이 합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멀티플렉싱 방법으로 제네릭 서킷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향후에는 멀티플렉스 바이오 센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SP6 RNA 폴리머레이스가 아까 바이오 센서로서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이 바이오 센서란 곧 몰큘러 인터랙션을 감지를 해서 이 형광 세기로서 그 몰큘러 인터랙션 정도를 알려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되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총 4가지 케이스인데, 네, 그 4가지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네, 먼저 키네이스와 펩타이드 이제 TPX2C라는 펩타이드 리간드의 결합이 있을 때 어, 네, 이렇게 형광세기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RNA 바인딩 인터랙션을 디텍해내는 그런 바이오 센서로서의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만 아까 FKBP에서 VL로 바꾸고 이 NSP6라는 네, FRB 부분만 VH로 바꿔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죠. 왜냐면 이 두 개가 이 RNA를 매개로 결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RNA가 이제 있을 때 둘이 결합을 해서 이 형광을 발현시키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면 농도에 비례해서 여기서는 이제 형광세기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사실 이 갭이 얼마나 좀 큰지는 사실,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이 형광세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센시티비리티는 좀 여기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리니어하게 그 농도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그러한 칼리브레이션 곡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판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이제 고찰해서 다룰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샌드위치 타입의 몰큐를 디텍션하는 건데, 네, 프로틴 안티젠을 이제 얼마나 잘 디텍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퓨스된 단백질만 바꿔줬고, 이제 EGFP를 매개로 해서 네, SP6가 이런 형광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즉, 레파마이신이라는 앞선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부분에서 썼던 분자만 이런 타겟 분자들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센서로 성능을 보였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가장 높은 농도를 지닌 이 보라색 그래프가 좀 더 낮은 농도의 EGFP가 있었을 때보다 더 성능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훅 이펙트 때문이라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 훅 이펙트란 타겟 분자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두 개의 이제 조각난 프래그먼트를 연결해주는 다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에 대해서 이 두 개가 얘를 같이 잡아야 됩니다. 한 분자를 둘이 같이 잡아야 되는데, 너무 농도가 높아서 하나는 여기에 가서 붙고 또 다른 게 또 존재해서 여기에 붙어버리면은 둘이가 이제 안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스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세기를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훅 이펙트라고 하고, 이 C와 D에서는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높은 농도인 보라색은 이 현저하게 다른 얘들보다 신호가 갑자기 낮아졌잖아요. 참고로 그걸 볼 수 있고, 이 D의 경우는 이제 몰큘러 글루스라고 해서 이제 드러그인 MG1을 타겟팅하는 그런 바이오 센서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
모두 다 인비트로 환경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인비트로 환경에서는 이런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베리언트, 즉 V4를 이용해서 바이오 센서를 만들 수 있다. 네, 스플릿 RNA 폴리머레이스를 이용해서 나름 괜찮은 기능을 갖는 그런 바이오 센서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비트로에서 해봤으니까 인비보에서도 이렇게 만든 SP6 RNA 폴리머레이스가 잘 작동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V4를 가지고 인비보에서도 실험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콜라이에서 해봤고 또 다른 거에서는 이제 마말리안 셀에서도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네, 아쉽게도 이 이콜라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쉽게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네, 사실 인비보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살펴본 V4의 기원이 되는 건 V3죠. 즉 RNA 폴리머레이스 베리언트인데 이 RNA 폴리머레이스의 베리언트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냐 생각을 해보면 떤 환경에서의 이볼루션을 일으킨 거였죠. 하이 솔트 컨디션의 IVTT 버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버퍼 컨디션과 다른 조성을 가진 인비보에서는 당연히 작동을 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잘 작동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양상 자체, 그 패턴 자체는 이 와일드 타입들과 되게 베리언트 타입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메모리언 셀에서는 나름 이제 레퍼만신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즉 바이오 센서의 기능을 조금은 나타냈어요. 이 V3와 V4 모두 V3는 와일드 타입이고 이제 V4는 이제 베리언트 타입 V3에 대한 이제 베리언트인데 아무튼 둘 다 좀 바이오 센서의 그 성향은 보여줬는데 음, 그 정도가 네, 막 이 베리언트가 이 와일드 타입 스플릿 RNA 폴리머레이스보다 더 극도로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프로모터를 바꿨을 때도 좀 큰 차이는 없었고 네, 이건 그냥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셀에 대해서. 그리고 RNA 폴리머레이스 SP6 RNA 폴리머레이스의 베리언트와 와일드 타입 SP6 RNA 폴리머레이스는 확실히 그래도 좀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인비보 환경인데 나름 이제 베리언트가 좀 더 와일드 타입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될 거는 사실 진화의 배경이 되었던 퓨어 시스템 버퍼가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 이콜라이 시스템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뭐 좀 트랜슬레이션이나 트랜스크립션 요소들만 쪽쪽 뽑아내서 만들어낸 버퍼라고 하더라고요. 그 환경을 모방해서 만든 게 버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이콜라이 환경에서는 더 성능을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메모리 안 셀에서 성능을 잘 보였다는 게 살짝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아니면 실험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DE 방식 자체는 사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옛날 논문인 울트라 센시티브 그 다른 이전 영상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D로 최적화하는 대상과 목표가 되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퓨어 시스템 버퍼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갖는 RNA 폴리머레이스를 찾고자 했고, 이제 뮤테이션을 일으킨 영역 자체도 NTD 도메인으로 한정을 시켰어요. NTD로 한정을 시켰어요. 왜냐면 D가 사실 도메인의 약자여서 중복되죠. NTD에 대해서 한정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볼빙이 분명하다 못해서 너무 오버필링 돼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즉, 퓨어 시스템 버퍼라는 환경과 그리고 IVTT에서만 잘 작동하고 인비보에서는 뭔가 그렇게까지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좀 오버필링이 아닌가라고 보였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래서 훨씬 더 높은 하이스루풋한 기술 혹은 요즘에 많이 그 핫한 화제가 되고 있는 LLM을 이용해서 NTD에 제한된 뮤테이션 그리고 NTD에 뮤테이션을 일으키는 그 영역을 NTD로 제한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퓨어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버퍼 환경에 제한하지 않았다면 더 최적의 SP6 RNA 폴리머레이스를 발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네, 이 오버피딩이 일어나서 이제 퓨어 시스템 같이 하이 솔트 컨디션에 대해서는 더 좋은 기능을 보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이 솔트가 아닌 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덜 와일드 타입보다도 못한 성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범용성을 넓힐 수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좋은 그런 SP6 RNA의 폴리머레이스의 베리언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SP6 RNA 폴리머레이스 V4의 민감도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이제 불분명했습니다. 왜냐면 이 농도에 따른 이제 레파마이신의 농도에 따른 칼리브레이션 곡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레파마이신뿐만 아니라 다른 뭐 타겟 몰큘에 대한 칼리브레이션 곡선이 좀 제시가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칼리브레이션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농도에 따라서 크게 막 차이가 어, 이 갭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 좀 농도를 분간하는 게 어렵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고, 만약 그렇게 농도에 따라서 민감도가 크게 막 좋지 않다면 이걸 진짜 바이오 센서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스플릿 RNA 폴리머레이스에 기반한 그런 바이오 센서라는 게 과연 그렇게 좋은 시스템인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